바르샤바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포탄 개발 연구소에서 50km 사거리 포탄 개발에 자신만만했던 연구진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설계도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3km 사거리의 명중률 96%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50km도 힘들다고 했는데 100km가 넘는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한 폴란드 시민의 당황스러운 인터뷰가 전파를 탔습니다. 연구원들은 20년 연구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됐다며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포탄 개발 전문가 안드레이입니다. 폴란드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유럽 포병 무기 분야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50km 확장 사거리 포탄의 마지막 설계 검토를 하고 있었죠. 스페인 출신 동료 이사벨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우리가 해냈어요. 드디어 50km 벽을 넘었습니다.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유럽 최고 수준의 포탄을 완성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연구소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어온 실전 보고서를 봐야 합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보고서를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K9 자주포 렌제트 155mm 포탄, 사거리 103km, 명중률 96%, 한국제 무기 시스템의 성능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사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렌제트 기술을 포탄에 적용한다고 해도 이런 사거리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3년간 매달려 겨우 50km에 도달했는데 한국은 이미 100km를 넘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명중률이었습니다. 96%라니 이건 미사일 수준의 정확도였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연구원들마저 당황하는 모습이었죠. 독일에서 온 하일리 박사는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며 부정했지만 사우디 측 검증 영상까지 첨부된 상황에서 의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우리 설계도는 이제 고철 덩어리군요. 젊은 연구원 마르친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국 우크라이나를 위해, 유럽의 안보를 위해 밤낮없이 연구해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앞서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뒤처진 기술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걸까요?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 수입국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벨이 다음날 아침 제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우리가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인지,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상황이지만 이제는 배워야 할 때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유럽의 안보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요, 이사벨, 직접 확인해봅시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배우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여정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우디 보고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한국 방산업체들의 자료를 뒤적였죠. 이사벨, 이것 좀 봐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동료를 불렀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기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국 K9 자주포, 노르웨이 수출 확정, K2 흑표 전차, 폴란드 천대 계약, KF-21 보람의 전투기, 동남아 세계국 도입 검토. 믿을 수가 없어요. 안드레이, 이사벨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독일과 미국 무기만 수입하던 나라였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 생산국이 된 걸까요? 자료를 더 파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32억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170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계 10위권 바뀌던 한국이 어느새 4위까지 올라선 것이었죠. 하일리 박사님도 와서 보세요. 저는 독일 출신 선임 연구원을 불렀습니다. 하일리 박사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독일 무기 시장을 위협한다니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날 오후 연구소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소장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주하는 사이 한국은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회의실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일리 박사는 독자적인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젊은 연구원들은 달랐습니다. 기술 협력선을 접촉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마르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다가는 더 뒤처질 것 같습니다. 이사벨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자존심보다는 실리를 택해야 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향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더 나은 무기가 절실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죠. 투표 결과 기술협력선 접촉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술 검토 책임자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안드레이, 당신이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으로서 절실함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연구개발 투자 그래프를 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연구개발비는 2010년 1조 원에서 2024년 8조 원으로 8배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의지였습니다. 방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수출 금융 지원까지 국가 차원에서 방산업을 키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주했군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기존 기술에 만족하며 점진적 개선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적 접근법으로 단숨에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었죠. 이사벨이 다음날 아침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안드레이, 한국이 유럽과 기술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래요.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고요. 한국의 한방산업체가 폴란드 정부에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제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완제품 판매가 아니라 기술까지 나눠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마르친이 감탄했습니다. 기술을 독점하려는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일리 박사도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한국의 개방성은 인정해야겠군요. 독일도 이런 마인드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직접 접촉해서 그들의 기술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죠. 이사벨, 한국 측에 화상회의를 요청해 봅시다. 그들이 정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봐야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과의 첫 접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배우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화 시스템과 화상회의를 하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온 연구수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기술을 공개할까요? 이사벨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보통 무기 기술은 최고 기밀인데 한국이 과연 어디까지 공개할지 궁금했거든요. 오후 2시,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한국 측 인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분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화시스템 연구개발본부의 강태준입니다. 박사님들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태준 박사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젊고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자 우리 모두는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램제트 포탄의 기본 사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3km까지 실전 검증이 완료되었고 기술적으로는 105km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하일리 박사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원형 공산 오차 10m 이내입니다. GPS와 관성항법 장치, 그리고 종말 단계 유도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 10m라니 이건 정밀 타격 미사일 수준이었습니다. 포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정확도였죠.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램제트를 포탄에 적용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강태준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램제트 엔진의 초소형화 기술입니다.
155mm 포탄에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들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했죠. 그리고 둘째는 이사벨이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신소재 내열 기술입니다. 초음속 비행 중에도 견딜 수 있는 복합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없다면 렌제트는 의미가 없죠. 마르친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7년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봅니다. 그때 강태준 박사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을 개발한 가장 큰 동기는 서울을 지키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혁신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향 우크라이나도 지금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일리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술 이전이 가능한가요? 물론 적절한 대가는 지불하겠습니다. 강태준 박사의 대답은 우리를 또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완제품 구매. 둘째,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 셋째, 공동 개발을 통한 차세대 버전 개발. 수출 제약은 없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용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벨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개방적인 자세는 처음 봅니다. 기술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발전이 멈춥니다. 강태준 박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발전할 때 더 큰 혁신이 일어나죠.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적인 내용을 소화하느라 바빴던 거죠. 하일리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해야겠군요. 한국의 기술력도 놀랍지만 그들의 마인드는 더욱 놀랍습니다. 마르친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5km의 원형 공사노차 10m라니?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강태준 박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서울을 지키려는 절박함. 바로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사벨, 이제 희망이 보여요.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들의 절박함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과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차례였죠. 화상회의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서 긴급히 소집한 브리핑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죠. 안드레이 박사님, 한국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차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그리고 장군님들, 한국의 100km 포탄 기술은 현대전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무기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기존 포병은 30km 내외에서 운용되어 적의 반격에 노출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100km 사거리라면 완전히 다른 전술이 가능합니다. 한 장군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적 효과가 있습니까? 첫째, 자주포가 전진하지 않고도 적 포병과 보급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둘째, 적의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서 일방적 공격이 가능하죠. 셋째, 빠른 기동과 함께 적 후방 깊숙이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장관님, 한 발당 비용이 미사일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거의 비슷하죠. 즉, 같은 예산으로 10배 많은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군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모 총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기술의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술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러시아 포병이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때 국방부 기획관이 실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측 협력 조건은 어떻습니까? 3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완제품 구매,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 그리고 공동 개발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옵션에 열려 있다고 합니다. 한 장군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들이 최신 기술을 그렇게 쉽게 공유하려 하죠? 저는 강태준 박사의 말을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기술을 나눠야 한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더욱 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사벨이 옆에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노르웨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유사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방식이죠. 국방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한국 측은 긴급 지원용 물량을 별도로 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희망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폴란드가 생산 거점이 되면 우크라이나로의 신속 지원이 가능하죠. 그때 예상치 못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늙은 장군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기술에 의존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럽에도 기술력이 있는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장군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일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자존심과 생존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참모 총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박사 말이 맞습니다. 전쟁에서는 실용주의가 답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공식 협상을 개시하겠습니다. 안드레이 박사님이 기술협상 대표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사벨이 제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정말 잘했어요. 당신의 설득력이 결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설득력은 한국 기술 자체에 있었다는 것을. 105km 사거리와 96% 명중률이라는 압도적 성능 앞에서는 어떤 자존심도 무의미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고향 우크라이나의 친구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곧 러시아 포병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거야. 한국의 기적 같은 기술이 우리를 도울 거야. 드디어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었죠. 한국의 100km 포탄 기술이 유럽 전체에 이슈가 된 것입니다. 안드레이, 브뤼셀로 출장 가세요. 연구소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나토에서 당신의 분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틀 후, 저는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서 있었습니다. 29개국 대표들이 모인 대회의실의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포탄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요? 과장된 것은 아닙니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님들, 사우디아라비아 실전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103km 사거리에 명중률 96%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럽의 기술 주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시아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니. 그때 영국 대표가 현실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긍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혹독한 북극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실제 사용자의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태준 박사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적극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점이 아니라 협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미군 유럽사령부 분석관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 펜타곤 분석 결과 한국의 기술력은 실제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독일 대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페인 대표가 고민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기술이 하루아침에 구식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이사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같은 충격을 받았었죠. 폴란드 대표가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저희는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입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동조했습니다.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우리로서는 더 강력한 억제력이 절실합니다. 한국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자존심보다는 생존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유럽 기업들과의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그 말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벨기에 대표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하되 유럽식 개량을 병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술 주권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죠.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관심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펀드를 만들어서 한국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독일 대표도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의 개방성은 인정해야겠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유럽 전체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드레이 박사님, 한국과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해주시겠습니까? 체코 대표가 부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감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강태준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사님, 나토 전체가 협력을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다행입니다. 안드레이 박사님, 강태준 박사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게 유럽 전체가 한국의 기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던 유럽이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었죠. 나토 회의로부터 한 달 후 드디어 그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진이 폴란드에 도착하는 날이었죠. 바르샤바 공항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안드레이, 정말 떨려요. 이사벨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긴장했습니다. 20년 연구 경력에도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오후 3시, 강태준 박사를 포함한 12명의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젊고 활기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드레이 박사님. 강태준 박사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드디어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항에서 연구소까지 가는 차 안에서 강태준 박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팀 평균 나이가 32세입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주도해서 이 기술을 개발했죠. 하일리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2세라고요? 유럽에서는 40대는 되어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데 한국은 다릅니다. 강태준 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젊은 아이디어와 파격적 사고가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핵심이죠.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인 기술 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팀이 가져온 자료의 양에 모두가 압도되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렌제트 흡입구 각도입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원 김민수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기존 이론과 달리 17.5도가 최적각입니다. 유럽 연구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존 교과서에는 15도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결과를 얻었나요? 마르친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년간 2,400번의 시뮬레이션과 180번의 실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김민수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사벨이 감탄했습니다. 180번이나 실제 테스트를, 그 비용이 엄청났을 텐데요. 한국 정부가 전폭 지원했습니다. 강태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실패도 투자라고 생각하니까요. 두 번째 핵심 기술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여성 연구원 박소영이 나섰습니다. 연소 최적화 기술입니다. 초음속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하도록 연료 분사 패턴을 혁신했습니다. 하일리 박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이론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기존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박소영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복합 내열 소재 기술이었습니다. 한국팀의 최연장자인 정우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마 3.5에서도 견디는 신소재입니다. 탄소 섬유와 세라믹, 그리고 특수 금속의 3중 복합 구조죠. 제조 과정이 복잡하지 않나요? 이사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드릴게요. 정우진 박사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은 나누면 더 발전하니까요. 그날 오후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태준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과 경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습니다. 폴란드가 생산 거점이 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향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월 생산량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초기에는 월 200발, 3개월 후부터는 500발까지 가능합니다. 김민수가 답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중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유럽 연구원들이 점점 감화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박소영이 젊은 폴란드 연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한국에서는 실패한 연구원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줍니다. 마르친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문화네요. 유럽에서는 실패하면 프로젝트가 중단되는데 그래서 혁신이 늦어지는 거죠. 김민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해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기술 이전 마지막 날, 강태준 박사가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유럽과 한국이 함께하면 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도 꼭 성공시킵시다. 이사벨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분들의 마음이 기술보다 더 소중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에게서 진정한 혁신 정신을 배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기술을 나누는 관대함,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간절함. 이 모든 것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드디어 폴란드에서 100km 포탄 생산이 시작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완료된 지 2달 후,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폴란드 시험장에서 첫 번째 자체 생산 포탄의 발사 실험이 예정되어 있었죠. 안드레이, 정말 떨려요. 이사벨이 시험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긴장했습니다. 지난 2달간 밤낮 없이 매달린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시험장에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나토 참관단, 그리고 언론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강태준 박사도 한국에서 특별히 날아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강태준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했잖아요. 오전 10시, 드디어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마르친이 떨리는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987654321. 발사. 거대한 굉음과 함께 포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레이더 화면을 지켜봤죠. 정상 궤도 진입, 관제 요원이 외쳤습니다. 렌제트 점화 성공. 다른 요원이 이어서 보고했습니다. 목표 지점 100km, 도달 시간 4분 30초. 시험장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4분 30초가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착탄 확인. 목표점에서 오차 8m. 최종 보고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시험장이 환호성으로 터졌습니다. 100km 정확히 날아가서 8m 오차로 명중한 것이었습니다. 성공이다. 우리가 해냈어. 이사벨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일리 박사도 감격해했습니다. 50년 연구 인생에서 이런 순간은 처음입니다. 강태준 박사가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안드레이 박사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욱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첫 번째 긴급 지원 물량을 전달하는 날이었죠. 200발을 먼저 보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매월 500발씩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향 친구 올렉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올렉, 곧 러시아 포병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거야. 100km에서 정확히 날아오는 포탄이 있으니까. 정말이야? 안드레이? 올렉의 목소리에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반격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이제 러시아군이 후방 깊숙이 숨어도 소용없어. 한국 기술의 힘이야. 일주일 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에서 보낸 100km 포탄이 러시아 포병 진지를 정확히 타격했다는 것이었죠. 안드레이, 큰일 났어. 올렉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러시아 포병들이 80km 뒤로 후퇴했어. 우리 포탄이 무서워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고향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더욱 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100km 포탄 생산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죠. 유럽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사벨이 신문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기사에는 놀라운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과 프랑스 탈레스가 공동으로 월 1000발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게임이 바뀌었군요. 하일리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하나가 유럽 전체를 움직인 거예요. 강태준 박사가 화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기술은 나누면 더 커진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친구 이반에게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드레이, 오늘 우리 마을에 포격이 없었어. 2년 만에 처음이야. 러시아 포병들이 무서워서 쏘지 못하나 봐. 정말 고마워. 친구야,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 생명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벨이 제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당신이 한국과 연결해준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니에요. 이사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 덕분이에요. 기술을 나누려는 그 관대한 마음 말이에요. 마르친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00km의 함성이 유럽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다.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되었다. 이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우크라이나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0km 포탄의 성공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유럽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폴란드와 한국 공동기술센터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죠. 안드레이, 정말 꿈만 같아요. 이사벨이 새로 완공된 연구센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층 규모의 첨단 연구시설에는 한국과 폴란드 연구진 120명이 함께 근무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포탄 연구센터였죠. 강태준 박사가 개회사에서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폴란드와 한국은 기술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출범식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120km 차세대 포탄 개발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새로 부임한 폴란드 한국 공동연구소장 김태현 박사가 말했습니다. 120km 사거리에 원형 공사노차 5m 이내입니다. 젊은 연구원 마르친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어떤 기술로 가능한가요? 렌제트 엔진을 더욱 소형화하고 새로운 연료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박지의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궤도 수정 시스템도 적용하죠. 한편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나라가 공동으로 월 2,000발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전체 생산량이 월 4,000발을 넘어섰어요. 이사벨이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날마다 희망적이었거든요. 올렉이 전화로 전해준 소식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안드레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러시아 포병들이 120km까지 후퇴했어. 우리 포탄이 무서워서. 정말이야?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러시아군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야. 어디에 숨어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전투 의지가 완전히 꺾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욱 감동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의 하일리 박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드레이, 독일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한국-유럽 공동기술 개발에 5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반대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한국의 개방성과 기술력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저녁 시간, 연구센터에서 특별한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포병 지휘관들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였죠. 한국과 폴란드가 만든 포탄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 대령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준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분들이 더 고맙습니다. 저희는 뒤에서 도울 뿐입니다. 그때 젊은 우크라이나 포병이 질문했습니다. 120km 버전은 언제 나오나요? 김태현 소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1년 안에 실전 배치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연구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바르샤바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이켜봤죠. 그때 강태준 박사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박사님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박사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마음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저는 단지 다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다리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강태준 박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년간의 여정을 정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우리는 50km도 힘들다며 좌절했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절실함이 혁신을 만들고 협력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다. 한국 사람들의 개방성과 기술 공유 정신은 정말 존경스럽다. 그들 덕분에 유럽이 깨어났고 우크라이나에 희망이 생겼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120km를 넘어 150km를 목표로 한다. 한국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안드레이의 특별한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협력을 선택한 한 연구자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기술력과 개방적 협력 정신의 감동적인 기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안드레이처럼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km를 넘나드는 포탄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절실함에서 나온 혁신이고 협력을 통해 완성된 평화의 도구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밝히고 유럽 전체를 깨우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우리나라의 놀라운 성취와 세계를 감동시키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